과세표준 있죠? 이 과세표준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과세표준은 세법마다 적혀 있어요. 그 세법마다의 세율을 부과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대상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표현에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세율이 10%나 0%죠. 이걸 곱해서 세액을 산출할 대상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하는 거고, 나중에 소득세에서는 소득세율을 곱할 대상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각 세법마다 이 과세표준이라는 표현이 있는 거죠. 그럼 우리 용어 중에서 이제 공급가액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공급가액은 우리 과거에 매매처 전폐하면서 자연스럽게 봤죠. 우리 부가가치세 별도, 그리고 우리 세율의 세액, 그리고 공급대가.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 포함이라는 의미죠. 자, 그럼 이걸 금액으로 보면 공급가액이 100만 원이면 여기에 세율이 10%면 그러면 세액은 10만 원이 되고, 그러면 공급 대가는 110만 원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 이해가시죠? 공급가액과 공급 대가 의미. 그럼 여기에서 공급가액의 10%를 곱하니까 10만 원이 나왔어요. 얘가 세액이죠. 그럼 과세표준을 생각하면 세율을 부과해서 세액을 산출하는 대상 금액이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 100만 원이 지금 이 금액이잖아. 세율 10% 부과해서 세액 10만 원을 산출하는 대상 금액이 100만 원이었죠.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과세표준이라고도 하고 공급가액이라고도 해요. 일반 과세자들한테는. 부가가치세법은 그래서 과세표준, 공급가액 이 두 개를 섞었어요. 그래서 매매처 전폐에 공급가액 적혀있는 칸은 과세표준을 쓰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저와 같이 과세표준을 공부하는 이유는 이제 그 매매처 전표에 공급가액에 얼마라고 쓸 것이냐, 그걸 공부하는 거예요. 매매처 전표에 그 금액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들어가서 신고하는 금액이 되겠죠. 이 금액으로 신고하겠다. 이게 과세표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일반적인 과세자들은 이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인데, 그런데 자, 시골의 구멍가게 할머니한테 새우깡의 공급가액이 얼마예요? 라고 하면 할머니는 뭐라고 말할까요? 저한테 말했으면 꺼져 버릴 거예요. 그죠? 한마디로 얘는 그 간이과세자한테는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구분 기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5,000원짜리 짜장면 하나 먹어서 공급가액과 세액 소비자는 나도 구분 못하겠어. 기계가 해주지. 그죠? 그런 것처럼 일반 간이과세자는 그냥 공급대가를 가지고 여기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는 거예요. 우리 이 부가가치세 계산 구조는 부가가치를 계산을 했죠. 매출 가격에서 매입 가격 빼면 부가가치고 그게 10%를 결국은 내는 계산이 나오는 거였죠. 그래서 매출 가격에 매입 가격을 빼는 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데, 그런데 간이과세자는 그게 힘들기 때문에 매출이 얼마예요? 예를 들어 100만 원 매출이에요. 이 업종의 부가가치율은 남기는 게 20%면 20% 남겼으니까 올해 20만 원 부가가치를 창출했어요. 그러면 10%의 2만 원을 내셔야 되겠네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 신고기간 전부 다 하니까 30만 원이 안 되시네요. 세금 안 내셔도 돼요. 부과 안 할게요. 이게 간이과세자예요. 그래서 간이과세자는 정말 편리한 방식으로 부가가치율로 부가가치를 계산해서 10%를 계산하니까 매입세 공제해 주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가 과세표준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부가가치율을 곱할 거라서. 근데 그건 간이과세자 이야기이고 일반적인 과세사업자는 공급가액이 과세표준이에요. 자, 그럼 이 과세표준이 일반적으로는 돈을 주고받으니까 그 돈 내가 판 금액의 10% 그게 공급대가인데, 그런데 돈 말고 다른 걸로 받게 되면, 자 이제 우리 세법이죠. 원가는 관심 없어요. 세법은 우리 회사가 얼마나 싸게 잘 샀는지 비싸게 실수로 잘못 샀는지 관심 없어요. 무조건 시가를 따라갈 거예요. 세법은. 근데 우리 장부에는 그냥 물건 줬으면 원가를 지우고 막 이런 행동 하잖아. 그죠? 장부에는 원가가 움직이는데 세법은 신고할 때는 시가로 움직일 거예요. 자, 우리 이제 매매출 전표 본 적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위 상단 매매출 전표 입력의 상단부는 시가, 부가가치세 신고할 거니까, 아래 하단부는 일반 전표였죠. 아래쪽은 원가를 쓸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물건 사오면 취득 원가고 그걸 팔면 매출 원가 될 거잖아요. 장부에 썼다가 장부에 지우는 거니까. 그죠? 매출이라고 수익할 때만 이익을 붙일 거예요. 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뭐 무상 또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 이건 별거 없어요. 그냥 시가예요. 시가로 갈 거예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 거래 형태별 과세 표준이 적혀 있죠. 외상 판매 및 할부 판매, 얘는 단기 할부 판매를 말하겠죠. 그래서 앞에 제가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시면 돼요. 3,600만 원짜리 물건을 팔면서 10개월 할부를 하면 공급 시기가 인도할 때 한 번이라서 그때 한 번만 세금 계산서를 전액 3,600만 원에 360만 원 우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거예요. 세금 계산서 한 개 발행해 주니까 4,600만 원 전액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줄 거라는 거예요. 단기 할부 판매는. 그런데 장기 할부 판매는 제가 3,600만 원짜리를 36개월 할부를 하면 36번 공급 시기에 받기로 한 금액 100만 원씩만 할 거예요. 계약서에 100만 원씩 주기로 했으면 그 100만 원만 쓸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이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 계약서에 받기로 한 돈 있죠. 할부금 100만 원씩 받기로 했으면 100만 원에 10만 원짜리를 발행해 줄 거라는 거예요. 단기 할부는 총액, 장기 할부는 계약서에 적혀 있는 약정 주의대로, 계약서에 써져 있는 대로 세금계산서 발행해 주는 거예요. 그 날짜 맞춰가지고. 그럼 완성도 기준 지급, 중간 지급 조건부도 계약서에 예를 들어 10월 1일 날 1,000만 원 줄게 적혀 있었으면 10월 1일 날 1,000만 원짜리 발행해 주는 거예요. 1,000만 원에. 약정주의 따른다는 표현이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인 거예요. 그냥 세금계산서 앞에 4,600만 원짜리고 가지고 어떻게 발행하는지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럼 아래 외화인데 이 외화는 조금 좀 말이 좀 어렵게 적었어요. 그래서 자, 외화로 대가를 받는 경우, 우리 시험에서는 직수출인 경우인데, 자, 외화로 대가를 받는 경우, 자, 우리 직수출의 경우에, 자, 원칙은 선적일 기준 환율을 쓰는 거예요. 선적일이 공급 시기이기 때문에 이날의 기준 환율로 환가를 한 걸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과세표준은. 그런데 예외가 선적일 이전에 대가의 전부나 일부를 수령하여 원화로 환가한 경우, 이때는 환가한 부분은 환가한 금액이고 나머지는 선적일 기준 환율을 적용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환가한 경우, 원화를 환가 안 하면 그냥 선적일 기준 환율이고, 환가한 경우에는
환가한 부분은 환가일 기준 환율이 아니라 환가한 금액, 대고객, 외국환 매입률이 일반적으로 될 거예요. 자, 우리 어제 개강한 반인데 선생님이 과감하게 어제 개강한 반이에요. FAT 1급 시험을 이라도 한 개라도 보게 하겠다. 7월 말에 끝나는 반이니까 8월 시험 대비 반인데 짜미 기간 동안 FAT 1급 하겠다. 가능은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나한테 갑자기 이야기해서 17명 자리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우리 학원에 고사장을 더 만들어서 그분들 시험 볼 수 있도록. 왜 나한테 5월달에 계속 이상한 일만 생겨. 나 5월달 너무 싫어. 그래서 지금 우리 학원에 고사장 만들고 있어요. 그 협회에서 고사장 신청도 우리가 오케이 해서 넣고 그분들 시험 볼 수 있도록 집어넣으려고. 힘들다. 자, 여러분들은 보면 자, 지금 이 말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이야기예요. $1000를 예를 들어서 제가 5월 1일 날 우리가 수출을 해요. 선적을 해요. 선적을 하는데 $10,000예요. $10,000를 팔아요. 그런데 이 선적일 전에 이 $10,000 죄송해요. 그냥 거래 금액이 $10,000예요. 다시 합시다. 그런데 4월 1일 날 계약금으로 우리가 $2,000를 받고 그리고 5월 1일이 선적일이고 6월 1일 날 우리가 잔금을 받기로 한 거예요. $8,000를. 자, 이렇게 한 상황을 봤을 때 그때 자, 환율이 4월 1일 날 환율은 달러당 1,000원이고 예를 들어서 5월 1일 날 환율은 1,200원이고 그리고 6월 1일 날 환율은 1,400원이다라고 보면 자, 이런 상황일 때 자, 우리는 4월 1일 날 우리가 계약금을 수령할 때는 계약금 수령할 때 이때는 일반 전표에 차변에 우리가 보통 예금 돈 받으며 보통 예금이다 대변에 선수금이다 라고 쓰는데 이때 우리가 이 선수금은 선적일 기준 환율로 쓸 거니까 200만원 보통 예금에 200만원 이렇게 쓸 거라는 거예요. 이건 이날 일어난 거니까 이날 환율로 계산해서 200만원이라고 썼어요. 그런데 이제 5월 1일 날 선적일 날 이때는 메인 매출 전표에 쓰게 될 건데 이 메인 매출 전표에는
우리는 16 수출이라고 할 거고 과세 표준을 쓸 건데, 만약에 이 계약금을 수령해서 환가를 했다면 이 과세 표준 계산은 우리 환가 금액이 200만 원 하고 더하기 가로를 이렇게 할게요. 나머지 8,000달러만 오늘 선적일 기준 환율이 1,200원이 될 거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8,000달러에 곱하기 1,200원 하면 960만 원인데, 여기에 200만 원을 더하면 환율은 과세 표준은 1,660만 원, 1,160만 원이 과세 표준이고 세액은 0원이 되어서 쓰게 될 거란 이야기예요. 이해가시나요? 이건 8,000달러는 미래에 받을 거잖아. 그래서 선적일 기준 환율이고, 이 200만 원은 환가를 했으니까 환가의 기준 환율. 환가 안 했으면 그냥 1,200만 원이 됐을 거예요. 전부 다 선적일 기준 환율. 지금 머릿속에 고민이 돼요. 분개를 할까 말까. 여러분은 에이스니까 분개를 해볼게요. 자, 그럼 대변의 제품 매출이라고 하는데, 자, 이건 시험에 나오면 틀려라고 내는 스타일이에요. 자, 우리 회계상에 수익 인식은 무조건 선적일 기준 환율이에요. 얘가 지금 수익 계정 과목이잖아. 그죠? 그러면 얘는 1,200만 원이 될 거예요. 1,200만 원. 그럼 차변에 돈 받아야 되는데 과거에 선수금이라고 적었던 거 200만 원 지워주고 이제. 그죠? 그리고 6월 1일 날 받을 거 외상 매출금이라고 쓸 건데, 이 외상 매출금은 8,000달러만 받을 거니까 960만 원이라고 쓰겠죠. 그러면 차이 나는 이 40만 원. 이 40만 원이 외환 차손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세무위급에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얘 차이를 안 내요. 얘하고 얘하고 똑같이 내요. 세무위급에는. 그랬다가 세무위급 가면 배실해서 이렇게 문제 내서 많이 틀려요. 얘는 과세 표준인 거고, 얘는 과세 표준, 얘는 수익 인식이잖아. 장부잖아. 재무회계는 선적일 이전에 돈 받았다고 뭐 환가금액 그런 거 없어요. 좌우 재무회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런 이야기 한 적 한 번도 없잖아. 그냥 선적일 기준 환율인데, 그런데 과세 표준은 환가를 한다면 환가 금액이라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환가했던 안 했던 이 일은 발생을 해요. 이거는 어떻게든 이 과세 표준의 포인트로 지금은 잡으시면 돼요. 얘는 100점짜리고, 세무위급에는 이거 절대 안 일어나도록 문제를 교묘하게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게 안 나온다고 믿었다가 세무위급 가서 틀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많이 그래요. 자, 그럼 이제 이 말 어떤 표현인지 이해가시죠? 환가 안 했다면 그냥 얘가 1,200만 원인 거예요. 전액 다 선적일 기준 환율. 계약금 받았다 하더라도 환가 안 했으면 그냥 전부 다 선적일 기준 환율이고, 전제 조건이 계약금 받았다가 아니라 받은 걸 원화로 환가한 경우만. 그래서 환가한 경우라고 제가 적었죠. 환가 안 하면 전부 다 선적일 기준 환율로 쓰는 거예요. 환가 안 하면. 자, 다음 수입한 재화의 과세 표준. 자, 우리 소비지국 과세 원칙 기억나시죠? 소비지국 과세 원칙. 수출할 때는 0%. 그럼 수입할 때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로 세금 부과할 거라 그랬잖아요.
수입하는 나라가. 그래서 세관장이 자꾸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고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거예요. 세관장이. 그럼 그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는 게 내가 물건 산 금액 관심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관세를 부과하는 과세 기준 가격에다가 관세도 더하고 개별소비세, 교통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전부 다 더한 거에 10%를 달라고 할 거예요. 원래 부가가치세의 과세 표준에는 이 기생처럼 붙는 이걸 부가세라고 하는데 그냥 부가세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에요. 혼자서 나타나는 애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술 한잔 드셔야지 교육세를 내요. 왜냐면 술에는 교육세가 있거든. 그래서 그냥 술 안 마시는 분은 저보다 교육에 이바지를 덜 하신 거예요. 그런 이런 것들을 이제 부가세라고 하는 거예요. 부가가치세하고는 표현이 다르죠. 근데 얘네들은 다 이중과세가 돼요. 그래서 얘 세금에 다 10% 붙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얘네들 봤을 때 여기에다가 곱하기 10%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그냥 10%. 이게 이제 과세표준의 의미예요. 그럼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 포함되지 않는 것, 공제하지 않는 것 이런 표현인데, 자 얘는 이제 이론상 보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건 연불 판매 또는 할부 판매 이자 상당액, 얘를 연불이자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이 예를 들어 3,600만 원이라고 하면서 그냥 100만 원씩만 할부대금 36개월 달라 그러면 사실 그 100만 원에는 이자가 포함되어 있겠죠. 그죠? 원래 물건 아니면 3,600이 아닐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이자는 금융이니까 면세예요. 그럼 과세표준에 들어오면 안 돼. 그런데 본 거래에 일부 조금 붙어 있는 거잖아. 그것만 분리시키는 거 적절하지 않겠죠? 그러면 그냥 100만 원 다 세금계산서 발행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대가로 일부러 받는 것들하고 제가 여기 위에서 말했죠. 이 부가세라고 말하는 얘네들은 다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서 곱하기 10% 할 거다. 근데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 얘는 누가 봐도 당연한 이야기예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에다가 또 10% 붙이는 거 말이 안 되죠. 우리는 공급가액의 10%를 하지 공급 대가의 10% 안 할 거잖아. 또 매출 애누리와 환입, 매출 할인. 자, 제가 여러분한테 물건을 팔았어요. 100만 원짜리. 하자가 있대. 그래서 제가 40만 원 깎아주기로 애누리 하기로 했어요. 그럼 여러분한테 60만 원 판 거죠. 그런데 이거 원래 가격은 100만 원이니까 부가가치세는 10만 원 받아야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60만 원 해야지. 그래서 처음 팔 때 100만 원 세금계산서 발행했는데 여러분이 하자가 있어서 깎아달라 그러면 마이너스 40만 원짜리 공급가액 변동인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해 주는 거예요. 마이너스 40에서 과세표준에서 줄이기 위해서. 또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시험에 장난친다고 후라고 한 번씩 쓸 때도 있는데, 도달하기 전 파손 및 멸실된 재화의 가격. 여러분 이 쇼핑몰에서 물건 샀는데 여러분한테 도달하기 전에 부서졌거나 아니면 훼손됐거나 아니면 없어져 가지고 안 왔는데 여러분 물건 가격 줄 일이 있나요? 물건 가격도 안 줄 건데 무슨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해서 혼자 이상한 소리 지라는 거죠, 판 사람이. 그래서 우리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 도달한 후는 상관없겠죠. 또 재화 용역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또 5번은 연불이자고 구분하셔야 돼요. 연체이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 할부 상품을 샀는데 할부 대금을 연체했어요. 그 연체료가 예를 들어 10,000원이 붙었어요. 그래서 그 10,000원에 대해서 또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거 본 적 있나요? 없죠. 연체이자는 그것만 가지고 별도의 과세거래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체이자, 연불이자 구분하셔야 돼요. 연불이자는 원금에 기생처럼 붙어 있는 애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건데,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 6번에 반환조건부 포장용기 및 반환보조금. 이거 우리 회사에 식당에 뭐 아니면 술집에 술을 납품을 해요. 술병만 납품하나요? 술 박스에 넣어서 납품하나요? 당연히 박스에 넣어서 납품하죠. 그런데
부가가치세는 술값의 10%지 박스값까지 10%를 안 받죠.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 박스 옆에 보면 적혀 있잖아. 이 박스는 어디 어디 주류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회수할 거라고. 그죠? 그게 반환적금부 포장 용기죠. 이런 것 우리 세금계 완서 끊을 때 술값만 세금계 완서 끊지 박스값은 안 끊는다 그 이야기인 거예요. 또 봉사료. 자 우리 제주도 분 우리 반에 있으신가요? 없죠? 제주도는 이상한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는 제 상식은 벗어난 그 섬이고 원래 봉사료는 공급가액 세액하고도 구분해서 별도로 적어 놓는 거지 과세표준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서빙하시는 분이 받아가는 거고 그걸 커피숍이나 호텔 커피숍이나 아니면 식당에서 지불을 종업원은 당연히 주면서 5% 원천 징수하는 거예요. 근데 제주도는 이상하게 봉사료까지 다 적어서 쓰는 거 봤더니 사장님이 지가 봉사했다고 지가 가져가나 봐. 그래서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거고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공급자가 아니고 공급받는 자 사는 사람이 지가 알아서 그 원재료 같은 거 돈을 부담하면 내가 판 금액이 아니죠. 그런 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3번 예를 보면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 이건 무슨 이야기죠? 공제가 뭐였어? 빼는 거였잖아. 그럼 과세표준에서 빼지 않는 것이란 뜻이에요. 빼지 말고 그대로 넣어둬라. 이거 왜 괜히 적어놔가지고 대손금 뒤에 5년 이거 안 써도 되는 건데 써서 얘 10년으로 바꾸세요? 바뀌었어요. 근데 뒤에서 외울 거예요. 쓸데없이 오버해서 적어놓은 거예요. 자, 대손금, 판매장려금, 하자보증금. 자, 기억하세요.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 대손금, 판매장려금, 하자보증금. 이건 이 저자가 이상하게 쓴 게 아니고 세법 법전에 이대로 적혀 있어서 그대로 문제에 써요.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 대손금, 판매장려금, 하자보증금. 이 과세표준에서 빼지 말라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예요. 자, 우리 과거에 본 적이 있는데 부가가치 신고서에서 자, 우리가 물건을 100만원짜리를 팔아서 10만원의 매출세액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가 세로로 이제 보시면 10%, 0% 곱한 대상 금액인 얘네들이 과세표준들인 거예요. 얘네들이 과세표준인데 이 100만원 과세표준이니까 세액이 10만원이 나왔는데 그런데 대손당한 거예요. 얘를 못 받게 됐는데 얘를 그럼 못 받게 됐다고 얘를 이렇게 지우지 말라는 거예요.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 빼지 말라는 것 100만원 이대로 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같이 나중에 여기 대손세액 공제에서 마이너스 10만원으로 빼줄게 그 이야기예요. 여기에 그대로 넣어놓고 세액 공제로 뺄 거니까 대손당했다고 여기서 지우지 말라. 어차피 세금은 안 내도록 빼줄게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과세표준은 100만원 그대로 있고 매출세액이 0원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들겠다는 표현인 거예요. 또 판매장려금도 돈을 더 대가를 받게 되면 그만큼은 당연히 과세표준에 들어가는 거고 그런데 만약에 판매장려금을 물품으로 제공을 하면 간주공급에 해당하게 돼요. 사업상 증여로 과세거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다 과세거래로 집어넣는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하자보증금은 과세표준에 들어가 있어도 다 그대로 넣어둬라 그 이야기예요.
3개라서 시험 문제 내기 딱 좋죠. 이런 시험용이에요. 자, 우리 과세표준 계산 특례라고 적혀 있는데 이건 조금 오버해서 적어 놓은 거예요. 조금 오버해서 적어 놓은 건데 얘는 우리 과세표준 안분 계산한다는 게 우리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하는 경우에 그때 공통으로 사용하던 걸 가지고 얘를 판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는 오바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다음 페이지 넘기면 토지 건물을 일괄 공급할 때 과세표준 적혀 있는데 얘는 매우 오바하는 거지만 토지와 건물을 팔 때 우리는 토지는 면세고 건물은 과세죠. 근데 뭔지만 설명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건물값 따로 토지값 따로 안 팔 거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3억에 건물하고 토지를 팔았어요. 그러면 토지의 부분은 부가가치세를 안 받아야 되는데 건물 부분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겸용사업자면 토지 부분은 계산서 발행하고 건물 부분은 부가가치세를 받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돼요. 그럼 이 두 금액을 뭘로 안분할 거냐라는 건데, 자, 이거는 100점짜리가 아니고 200점 맞기 위한 거예요. 시험에 안 나올 거라 그 이야기예요. 근데 원칙이 감정가액이에요. 토지와 건물의 감정가액으로 안분해요. 세금이니까 회계장부처럼 단순하게 공정가액 이런 거 안 해요. 감정가액으로 딱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감정가액이 없으면 우리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부과하는 기준인 기준시가 있죠? 기준시가로 안분할 거예요. 세금이잖아. 부가가치세는 중요한 거고 거래징수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을 한다. 그까지만 보시고 여기 보니까 110분의 100이 있다. 이상하죠?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 중에 혹시 CTA 공부나 CPA 공부나 세무공무원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거 나왔을 때 궁금하면 오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리 시험에 나올 일 없다는 이야기예요. 왜 100분의 110을 곱하는지에 대한 게 궁금할 수 있어. 나중에 건물에는 곱하고 토지에는 안 곱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게 있구나까지만 생각하세요. 왜 적은지 모르겠어요. 자,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저하고 같이 부동산 임대 공급가입명세서 공부하면서 볼 거예요. 따로. 그래서 제가 정기예금 이자율만큼 할 거는 정기예금 이자율이 지금 1.2%. 얘가 우리 예금 이자율 계속 내려가고 있죠. 대출 이자율 말고 예금 이자율. 그죠? 자, 그리고 우리 과세표준 계산할 때 감가체감률. 앞에 제가 건물은 1과세기간에 5%. 그리고 기타 상각자산은 25%. 뭐 이런 이야기 했던 게 여기에 적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233페이지로 가서 자, 거래 징수라는 게 있죠. 자, 거래 징수라는 건 과세 사업자라면 과세 거래를 했을 때 공급자는 자기가 공급한 금액에 그 금액을 모르면 시가의 10%를 무조건 공급받는 자한테 받아서 세무서에 납부하는 걸 거래징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래징수 의무라는 표현을 어제 썼었죠. 그죠? 우리 시험 중에 세무회계 이론 시험이 있어요. 세무회계라는 이론 시험이 있는데 2급은 주관식이 5개가 있는데 1급은 소술형이고 거기에 답으로 자주 나오는 글자가 이제 거래징수가 있어요. 자주 나오는데 이 내용 적어놓고 얘를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거래징수다 이렇게 할 거예요. 자, 다음 제가 세금 계산서를 쓸 때 TI라고 주로 썼던 게 텍스 인보이스 이거 약자로 쓴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이 세금 계산서에 의해서 모든 부가가치세 제도가 정립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에 의한 제도인데 이 세금 계산서는 역할이 송장의 역할, 청구서의 역할, 영수증의 역할. 송장이라는 거는 우리 세금 계산서 그림 봤잖아. 우리 AT책에서
어떤 물건 몇 개 보냈습니다. 그걸 받았으면 본 사람이 그 항목 수가 맞는지 확인하는 송장의 역할도 되고, 그리고 그 돈에 대해서 우측 아래에 보면 청구, 영수 적혀 있죠. 청구서와 영수증의 역할도 되고, 그리고 우리 그 영세한 사업자들의 경우에는 기장을 안 할 거예요. 정부에 기록을 안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 세금 계산서 받은 것만으로도 그 기장을 한 증빙의 효과를 하는 거예요. 얘만 모아두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서 적격 증빙으로 당연히 세금계산서를 인정해 줄 거예요. 그럼 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한테는 매우 중요한 제도고, 외국 사람들은 한국 부가가치세법을 인보이스 제도라고 불러요. 그만큼 세금계산서에 의한 제도예요. 그럼 다음 페이지 넘기면 세금계산서 종류라고 적혀 있는데, 일반 과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데, 자, 꼭 기억해 두세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행하려고 그러면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전환해야 돼요. 그런데 일반과세자 중에서도 세금계산서를 발행 못하는 사업자들이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외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업자들도 있고, 그럼 이 세금계산서 중에서는 세관장만 발행할 수 있는 수입세금계산서가 있고, 면세사업자의 적격 증빙은 계산서예요. 계산서는 면세사업자. 그럼 과세사업만 영위하는 사업자는 과세품을 팔든 면세품을 팔든 과세사업자로만 등록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무조건 받아야 되고 다 세금계산서 발행할 거고, 면세사업만 하는 자는 계산서를 발행해서 무조건 부가세를 받을 수가 없어요. 자동차를 팔아도 면세사업자는 못 받아요. 그런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같이 하는 겸용사업자는 과세품을 팔면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면세품을 팔면 계산서를 발행하는 거예요. 이 앞에 우리 건물을 팔면 건물값은 세금계산서, 토지값은 계산서, 이걸 감정가액으로 기준시가로 안분해가지고 발행할 거라는 거예요. 정말 장부하고 따로 생각해야 되지 같이 생각하면 망하겠죠. 따로따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 장부에 기록했던 거 하고는. 자, 다음 우리 세금계산서 기재사항하고, 그리고 다음 우리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거는 저와 같이 내일 이야기합시다. 내일은 세금계산서 이야기만 좀 하고, 그리고 불공제 이야기만 다시 한번 저와 같이 정립한 후에 저와 같이 메인 매출 전표를 하고, 메인 매출 전표를 하고 나서 이제 부속 끝나면 내일은 다 끝나나? 끝날 거예요. 그럼 끝나면 내일은 뭐 너무 많이 나가면 안 좋을 테니까 뒤에 있는 기출문제를 메인 매출 전표 계속 보고, 그리고 모레부터는 부가가치세 부속서류 들어갈 거예요. 그럼 부속서류 들어갈 때는 메인 매출처럼 전표처럼 제가 이론적으로 설명드리고 바로 실기하고 또 한 서식 설명드리고 실기하고 그렇게 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컴퓨터하고 같이 할 거다는 생각으로 하시면서 준비를 좀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내일은 뭐 메인 매출 전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과세 유형하면서 이제 과세 유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기준으로 볼 거예요. 우리는 시험을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하는데 포인트를 둬야 돼요. 7점이거든. 이거 여기에 지금 제가 쓴 것처럼 여기에 금액을 여러분이 2천만 원이다, 1,200만 원이다, 아니 120만 원이다 세금을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서 여기에 금액들을 집어넣는 테스트가 여기에 110만 원인데 마이너스 10만 원이다, 플러스 10만 원이다, 이거 넣는 것 가지고 7점짜리예요. 그래서 여기를 제가 포인트로 잡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에 얘 부속서류 엄청 많죠. 한 개 나와요. 2점이나 3점, 아니 3점으로. 이 중에 한 개 나와서 3점. 그런데 얘 나와서 7점이에요. 그럼 어디에 포인트 잡아야 돼? 여기에 잡아야겠죠? 얘네들은 너무 고민할 필요 없어요. 나와봐야 3점이고 부분 채점이야. 그래도 알려는 다 당연히 다 드릴 건데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부속명사에 매달리는 건 비효율적이에요. 3점을 위해서 너무 시간을 끄는 거는 그죠? 뭐가 나올지도 모르는데